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풀어보는 정치와 법 이야기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네.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 네,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네. 김한정 씨. 아하. 이 김한정 씨가 그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의 대가로 명태균 씨 측, 특히 강혜경 씨에게 3,300만 원을 뭐 입금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4개월 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 울면서 전화했더라, 뭐 이런 거부터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려주니까 딱 되고 나서 모른 척하고 먼지 털듯이 털어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명태균 씨의 그 지인에게 얘기했던 그 울면서 전화했다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검찰이 지금에서야 이제 김한정 씨 자택 등 네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아, 이건 뭐 숨기려면 다 숨겼겠죠. 그러니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 피청구인이죠. 현재 피청구인 윤석열의 육성.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 이것까지 다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김건희 씨도 당선인이 그냥 당선인 이름 빼고 밀어주라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 다 하고 뭐 이거 다 모든 녹취를 다 들고 있던 검찰이 이제와 살금살금 움직인다. 야, 참 너무 늦다. 이 늦다. 말씀 주시는데 네. 우리 김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늦은 게 아니라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도 있는 늦음. 늦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겨라. 우린 찾기 싫다. 이런 느낌. 뭐 그러니까 막 어디까지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이거 느낌이란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네. 그 뭐 사실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인 경우에는 정말 가차없이 그냥 다음 날 바로 해요.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 뉴스 보도되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쵸. 들어가잖아요. 네. 참 뭐 수사에 가장 중요한 게 긴급성, 밀행성입니다. 네. 그런 것을 아예 상실한 상황 아닌가. 아주 늦어졌고 그렇죠. 다 알게 하는 거. 그렇죠. 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대권의 그 후보가 아닙니까? 네. 후보자로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등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검찰에서 가장 약체부터 대권 후보자 중에 가장 최약체부터 치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서는 최약체로 봤구나. 네. 좀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출간에 발을 맞춘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보인다, 한동훈. 하나씩 털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뭐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 뭐 이제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런 선동들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동. 네, 선동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저 한강을 피로 헌재를 가로로. 네, 저런 선동을 하신 분이 무섭어요. 그게 지난해 작년에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를 하셨던 한모님께서 하셨던 글이라고 해요. 선방심이요? 네. 그러니까 KBS 이제 PD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한정석 씨입니다. 네네. 저를 잘랐던 제가 YTN 잘렸거든요. 네. 저분이 아주 뭐 공정하지 못하다가 제가 잘라버렸는데 네. 저희 방송 중징계를 먹었었는데 제가 진행했던 방송 저분들이군요. 저분이 이제 지금 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표현을 읽어보면요. 예. 지금 같은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쯤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횃불과 가스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다. 뭐예요, 저 사람?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뭐예요, 이 사람? 뭔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분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꽤 뭡니까, 이 사람? 또 이제 유명 인사니까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명한 분도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와, 무섭네요. 예, 요즘 이제 좀 유명해지신 전한길 네. 강사도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가루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그쪽 분야 그쪽 진영에서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헌정 질서를 유혈로 파괴하겠다라는 하자는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예. 사실 이제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랬다거나 또는 진보 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죠. 뭐 간첩이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사실 뭐 국가전복 세력. 예, 국가전복 세력이 예.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너무 이제 선동순위가 너무 심하니까 경찰이 수사한다는 말은 있는데 너무 미적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거는 수위가 선이 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얘가 지금 헌정 질서를 없겠다는 거고 예. 사실은 이게 이제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내란이거든요. 내란입니다. 또 예. 내란이에요, 내란. 예, 이거 내란인데 짓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내란 선동이나 이런 문제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하고 다른 게 실제로 지금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네. 뭐 한강을 피로 물들여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되는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사람이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선거 방송 심의위원. 공정하냐고 심의를 했던 사람이 딴 짓을 이거는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이런 사람 이 정도면 그렇죠.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은 그야말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이 말에 어떻게 보면 헌재를 가루로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씨앗은 헌법 교수 허영 교수가 헌재 재판 자체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뭐 헌재가 가루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 자가 아니라 가루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뭐 전한길 강사라든지 뭐 고성국 씨 유튜버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인가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KBS 진행자였습니다. 아침 방송 진행자 고성국 씨도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라는 말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허영 교수는 뭐 저희 다 공부했지만 다 허영 헌법학 원론, 네. 한국 헌법학, 네. 그러니까 뭐 그 책으로 권영성, 허영, 네. 김철수 예전 우리 한 20-30년 전에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뭐 학자가 뭐 그것도 뭐 맞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가루하고 이 가루는 다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똑같이 동렬에 두고 지금 정말 가루를 만들어라고 네. 생각한 거네요. 뭐 어쨌든 지금 나온 이런 분들의 말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루로 만드는 뜻으로. 네, 진짜 네. 가루로 만들어. 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려고 시도할 위험이 있는 거죠. 네. 허영 교수님, 네, 헌법학 원로 학자인데요. 무슨 생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하면 11차 최종 변론 끝으로 윤석열 재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뭐 짧게 네. 진술했던 거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67분 했던데요. 저는 사실은 네. 진술 자체를 그 67분을 다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전문으로 전부 읽고 그리고 이제 부분 화면을 통해서 말하는 거를 봤는데 정말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오로지 거짓말에 거짓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근데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혼자서 수기로 작성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뭐 숫자라든지 그런 거를 지난번에 인용했던 거를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데 그게 뭐 본인이 기억력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본인이 헌재 재판 나와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고 정확히 1분 몇 초 후에 인원이 뭐 인원 얘기하고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정확하게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녹취록을 들어보니 상현이한테 전화해야지 뭐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정확합니다. 모든 거를 아예 거짓말로 딱
사실관계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신은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인 걸 명확하게 알고 걔한테 전화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똑같은 맥락에서 이번 뭐 최후 진술도 이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한 일말의 어떤 저 말이 혹시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그 김용남 전 의원이 좀 전에 이런 거를 선제적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치고 나가는 거짓말. 비서실장이 그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알면서도 미리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그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이게 더 빨리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을 자신이 없어 실제로 네. 듣지는 않았고요. 뭐 내용이나 이런 것만 좀 들여다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에 하는 말을 사실은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선제적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확신범의 사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확신범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정말 믿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이걸 뭐 이게 뭐 저 대통령의 가치나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관점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야 저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탄핵이 안 된,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고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될 만한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알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지만, 이게 뭐 이분이 정말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모든 걸 걸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뭐 그런 의미, 그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탄핵은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렇죠.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분이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밀려난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뭐 매우 높고, 네. 뭐 사실 이게 뭐 이분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는데. 이분이 왜 지금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다할까? 네. 뭘 노리는 걸까? 뭘 노리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이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서 이후에 들어올 다음 정권을 그 국힘 쪽에서 정권에 나오면 자기가 사면될 수 있는 걸 바라는 건가? 그걸 그 가능성을 보고 저런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 정도, 근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은데 실제로 저기 박근혜 탄핵인 경우에도 박근혜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게 정권 이후 자기가 끝까지 안 했을 거야, 자기가 사면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때 이제 관측들이 있었고, 뭐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박근혜처럼 소극적으로 하든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 계몽령이다. 계몽령 얘기 또 나왔잖아요. 계몽. 예, 그리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뭐 경고 목적의 계엄이다. 뭐 이런 말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 위반 인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건 좀 의문입니다. 의문스러운데 결국은 개헌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국민이 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뭐 읍소하는 그런 발언이죠. 자신이 복귀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자신이 복귀하게 되면 자기는 외교 문제만 나서고 총리에게 국내 정치 문제는 일임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사실은 개헌이고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임기에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계엄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계엄할 수도 있는. 네, 왜냐면 계엄을 한번 했더니 뭐 제대로 안 됐고 탄핵도 안 받는데 탄핵도 안 되고 뭐 계엄 자격증 딱 받아온 거죠. 헌재에서 계엄 자격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이거는 뭐 전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게다가 또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이
국회에 간첩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첩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간첩을 계속 진짜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하면서 간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계엄이 합당하다고 치면은 아직 잡지 못한 간첩들에 대해서 또 잡겠다. 계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엄을 한다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 권한쟁의 관련된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탄핵 심판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짧게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게 네.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하필. 예, 하필이면 왜냐면 이제 변론 갱신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변론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면 재판을 그 바뀐 제가 일부라도 바뀌면 전체가 다 바뀐 걸로 그렇죠. 보고 다 바뀐 걸로 보고 그 전에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변론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 보통은 거의 실무는 거의 100% 그냥 변론 갱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사실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데 그 형사소송 규칙에 이제 그 원칙대로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서 뭐 관련 자료 다 읽어보고 네. 그 증인신문 나온 거 다 확인하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의 구성이 이거를 바뀌는 걸로 봐야 될 것인가? 바뀌면 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301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01조에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문제인데, 사실 논란의 좀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그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하고 달리 네. 본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세 명이서 하는 그런 판단에서 본안으로 넘깁시다. 이거 네. 실체 판단하기 위해서 넘기고 나면 헌법재판소 전원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8명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명이 된 상태에서 네.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9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마은혁이 서명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인데 8명이 지금 9명 다 된 상태에서 8명만 참여해서 8명만 사인하는 게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그 41조에 또 규정이 있는데 네. 재판소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재판 변론 종결된 이후에 판결이 재판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합의부에서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 새로운 판사가 서명을 했는데 네. 재판에 이 새로운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라고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파기환송 낸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40조하고 301조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근데 네.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실무상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각하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각하는 이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그래서 본안 판단도 하지 않겠다. 이게 각하인데 각하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좀 아시겠지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의원식 의장이 이걸 하기 전에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이게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소송 요건은 그 변론 종결할 때까지만 맞춰주면 되는 거라서 논란이 있을 때 그 후에라도 사실은 국회 의결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의원식 의장이 이거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각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원식 의장에 대한 좀 이런저런 비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하 어쨌든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약간 그 일반 재판과는 다르잖아요. 왜냐면 일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 정말 변경이 됐고 그 전 재판했던 그 재판관들은 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새로운 재판
새로운 판사가 이 사건을 어쨌든 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런데 헌재는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까지 재판했던 누군가 뭐 변경이 돼서 마흔이 재판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8인에서 9인으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추가가 되는 거라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에 그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 뭐 서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은 서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가 가능하다. 8인으로 할 것이다. 네네. 이거 변론갱신 인용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권한쟁의 이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은 이 문제야말로 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가 선출안입니다. 선출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임명 절차는 형식적 절차고 네.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고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안 판단을 해서 인용된다. 인용된다. 예, 예. 뭐 10시에 이제 선고가 나니까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헌법재판의 특징 때문에 한 가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각하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도 각하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의 특성상 각하를 하지만 이건 위헌이다라고 내용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하고 다른 거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각하는 하지만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걸 이제 아유, 이게 기술적으로 조건부 위헌 이런 걸 많이 헌법 불합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 임명해라. 네, 그러니까 뭐 요건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에도 네, 이걸 맞아요. 내용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고 헌법소원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위헌에 대한 선언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요거 얘기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뭐 재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 두 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막판에 그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 부분 이걸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재판부에서 검찰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공상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은 뭡니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범죄, 이거 허위 사실을 이건 약간 다르지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범죄에서는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밑줄을 딱 긋는 정도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적어도 1심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심 재판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일단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특정을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라. 라고 지금 법원이 얘기를 한 거라서 네. 뭐 재판을 지금 1심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면은 그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밑줄 긋는 수준으로 딱 특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검찰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정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뭐가 허위인지, 특히 이제 골프가 허위인지, 내가 몰랐다는 게 허위인지 그 부분이 특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이 요구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특정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거를 법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라고 지금 특정한 것 같은데 이게 허위가 맞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1심이 유지될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하는데 다 그래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충분히 있고요. 더 높아 보이는데요. 예,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법원이 이거를 공소사실을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한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라 바로잡는 성공을 하면은 맞아요. 그게 피고인한테 정답이에요. 유리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고 결국은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하면 그걸 허가를 해줍니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변경이 됐으면 검찰이 유리한 거고요. 네. 제대로 아직까지 이게 뭐야 변경하라는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네 이러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신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네. 검찰의 그 발언 취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네.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기일에 그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한 발언이 검찰이 해석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해석 내역이죠. 해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해석은 각자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각자 그 말을 들어보니 나 저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구나라고 해석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 과연 이게 공표 행위입니까? 공표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정말 큰 따옴표가 있는 그 말을 가지고 공표해야지 되는 거지. 아니 큰 따옴표에 있는 발언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자신들의 말풍선이죠. 해석이라고 하면은 그 말풍선 내 생각으로 검찰의 생각으로 이거를 공표라고 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공표를 했을 때 이거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대학 나온 것처럼 네. 얘기하면 이건 더 이상 판단의 여지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뭐 별 말이 없는데 기억난다가 이런 것들 협박받았다고 느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기억이 조금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친분관계가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 발언 자체가 공표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취지를 검찰이 해석해 보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부터 문제다. 네. 네. 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상까지 들으면 조금 무리인가요? 뭐 예상 좀 해보시면.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1심 때부터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네. 지금 1심 때 지적했던 것들이 어쨌든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밑줄 딱 끊는 게 쉽게 하면 밑줄 딱 끊는 게 밑줄 못 끈 것 같거든요. 제가 밑줄 긋는 게 적절할 가능성 높지 않다. 그래서 뭐 저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제가 재판 자체를 다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밑줄 끄라고 요청을 했는데 밑줄을 제대로 못 끈 것 같아요. 제대로 그었으면 검찰이 아마 유리한 거고 법원에서 그걸 봐주는 건데 아마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죠. 한 달을 잡은 것도 공교롭긴 합니다. 근데 보통 형사 재판은 한 달 뒤로 잡습니다. 잡히죠. 네.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형사 재판은 최종 기일 이후에 한 달 후에 잡습니다. 이게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 그걸 뭐 특이한 일이라고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거기는 뭐 되게 빨리 예상하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보통 형사 재판이 그렇습니다. 공교롭긴 한데 뭐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날짜 잡은 게 사실은 정상적이고요. 지금 탄핵 재판이 또 빨리 잡은 건 아닌 게 일단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헌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거리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최고의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면 사실 좀 오히려 느슨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거의 박근혜나 이런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걸 빠르다고 얘기할 수 없고 둘이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